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인전사랑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다들 역사적 인식이 확고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감추고 또 침묵하면서 넘어가야 되는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하자, 이렇게 아주 작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한제국이 망할 때 인구가 약 2천만이었습니다. 과연 2천만이나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총 한 방 안 쏘고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나라를 잃을 수가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영국이 그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하게 된 것은 영국이 인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프랑스 군대가 막 밀림에 들어가서 막 전멸을 당하고 하는 이런 악전고투 끝에 몇십 년 만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병이라고도 하고 한일 합방이라고도 하는 이 한일 병합은 이 지구상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인구 2천만이나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저항 한번 하고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넘어갔을까? 여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통감부 외사국장을 했던 그 고마스 미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군인 한 명 안 움직이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됩니다.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제국입니다. 제국은 뭐냐?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권은 물론이고 군 통수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고종이라는 황제가 보유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압력을 넣든지 간에 고종이 끝까지 버티기만 했으면 절대 병합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합이 됐다는 얘기는 이 전제 군주가 이 병합을 찬성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황제가 끝까지 저항을 했다면 황제를 강제로 폐위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점령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병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그 통감부를 통해서 이 고종의 스타일을 쭉 관찰을 해본 결과 이분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돈이었어요. 아주 고종은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고종이 통감부 이런 걸 세우려고 하기 이전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통감부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니 이 요구를 들어달라 하고 4가지 요구를 하는데, 첫째, 황실비, 그러니까 황실 그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은 정액을 정해서 궁중에다가 자금을 대달라. 둘째는 황실이 그때까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 사업, 그 다음에 인삼을 전매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 궁이라든지 능원에 소속된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을 인정을 해달라.
황실 재정이나 재산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고문이 손을 대지 말아달라. 다 이 돈과 관련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런 일이 이게 말이나 되는 요구입니까?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그 황실 개혁을 추진하면서 황제가 정부 재산에다가 손을 못 대도록 강제적으로 아주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재산을 자기 개인 재산처럼 막 가져다가 쓰고 이랬는데 이런 권한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저항을 한 것이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보내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내정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라고 헤이그 밀사를 보내가지고 내정 간섭을 이제 폭로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고종이라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돈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얘기하니까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약점을 일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910년 7월 8일 날, 그러니까 8월 22일 날 그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체결되기 약 한 달쯤 전에 일본이 그 가기를 열어서 이 그 고종이라든지 이 고종의 이 가족들에게 돈을 주자. 그래서 일정한 돈을 매년 150만 원씩을 지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으로 매수를 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연간 150만 엔이라는 돈을 이제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150만 엔이 어느 정도 돈이었느냐. 그 당시 일본 총리 연봉이 12,000엔일 때입니다. 일본 총리 연봉의 100배가 넘는 금액. 그 다음에 일본도 황족이 있습니다. 일개 황족에다가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세비를 연간 적게는 4만 엔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엔까지를 줬습니다. 일본 황족의 150배, 15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그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고종과 순종에게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1910년 7월 28일 날 데라우찌라는 사람이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 황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예우를 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고종 순종이 합병을 거부를 하면 절대로 이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종 순종이 거부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라든지 이 외국이 간섭이 진행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병합을 총을 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왜 그랬냐면 임진왜란 때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대수가 쳐들어왔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력으로 하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또 이 망국의 군주를 어떻게 예우를 하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만 조선의 대신들이 아마 저항을 안 하고 일본의 통치에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 대한제국 황실을 예우를 하되 아주 파격적으로 예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소설의 대가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일본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갔다 오는데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영어는 아주 잘했는데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용의 비서가 이인직인데 이완용이 이인직을 보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지금 대한제국을 합병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막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인직이 가서 고마스 미도리라는 사람하고 협상을 합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예우를 해줄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마스 미도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서양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병합을 할 때 왕을 아주 섬으로 유폐를 시켜버렸어요. 미국이 하와이를 합병한 다음에 왕족을 전부 평민 신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당신들을 최고의 예우를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예우를 하냐? 대한제국 황실을 일본 황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일본 황족에 준하는, 황족보다 더 엄청난 예우를 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한 거죠. 황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같은 이 내각에 있는 대신들에게도 전부 귀족 자기를 수여하고 연금을 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선 지도부가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그 대신 이완용이가 국호는 한국으로 해달라. 그리고 왕의 칭호는 왕이 패하더라도 그냥 왕으로 좀 이 호칭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 끝에 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닌 조선이라고 다시 조선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고종과 순종은 대한제국 황제에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 순종은 창덕궁 이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병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병합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이완용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완용이가 이 대한제국의 신하기 때문에 이완용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완용 위에는 순종이라는 황제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으니까 순종 황제에게 다 보고가 됐겠죠. 이건 뭐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당초에는 합병조약을 1910년 8월 22일 날 체결을 하고, 그리고 25일 날 병합을 공표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공표 날짜를 8월 29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왜 4일을 늦췄느냐? 요 내용을 중국 지식인 양계초라는 사람이 조선 망국을 노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양계초가 쓴 내용입니다. 합병조약은 8월 16일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이완용의 논의 결정을 거쳤고 17일 데라우치가 그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보로 통지했다. 25일 공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자기 그달 28일 한국 황제 순종의 즉위 4주년 기념회를 열어서 축하한 뒤에 발표하기를 청하자 일본인들이 허락했다. 이날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시인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의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 황제의 만 즉위 4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8월 28일 날 이 황제 취임 축하연을 거창하게 열어가지고 대신들에게 전부 훈장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 날 병합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9월 1일 날 상해에서 발간되는 그 중국 일가신문 신보라는 신문에 한국이 멸망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때 일본의 아주 근대화 지식이라고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국의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그 칼럼을 썼느냐,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인민은 소와 말, 돼지, 개와 같으며 이런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쪽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며 조선 백성을 위해서라도 조선의 멸망은 축하할 일이다. 일본 지식인들은 이렇게 망국을 받습니다. 망한 나라의 이 왕족을 일본은 이제 왕공족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왕공족에다 편입을 시켰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고종의 직계 가족들을 왕족이라고 얘기하고 고종의 반계 가족들을 공족이라고 해서 왕족과 공족을 합쳐서 왕공족이라고 했는데요. 왕족은 누구냐? 순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부인, 그 다음에 고종 황제와 고종 황제의 부인, 요 4명이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공족은 고종의 아들, 그 손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왕 이강, 의왕은 그 고종의 후처에게서 난 그 아들입니다. 그 부인과 의왕 이강, 그 다음에 흥황은 고종의 형입니다. 고종의 형과 고종형의 부인, 요 4명 합쳐서 8명을 왕공족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1년에 150만 원씩을 제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1927년에 가면은 왕공족의 범위를 조금 늘리긴 늘립니다만은 요 8명을 위해서 1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공을 합니다. 이 150만 원을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 정도. 8명에게 300억 원. 한일병합조약 제3조에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왕제폐하, 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 및 후예를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이를 유지하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조한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서부터 1920년까지는 연간 150만 원씩을 제공을 했고 1921년부터 1945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물가 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연간 180만 원씩을 제공을 했습니다. 일본 총리 1년 연봉에 약 120배 되는 돈을 매년, 이 돈 가지고 고종과 순종은 아주 안락하게 정말로 해피하게 살았죠. 1911년부터 1913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5,047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총독부 전체 예산의 3.3%가 이 8명의 왕공족의 생활을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왕공족이 너무나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기존의 대한제국 때 가지고 있던 그 땅과 이런 재산들, 거기다가 일본이 주는 세비 이익을 받아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 조선 왕공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왕직이라는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이왕직이 관리한 전답, 이 토지와 농토가 한반도 전체 논면적의 5%에 해당하는 넓이였다. 그러니 이 왕공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고종 순종을 돈으로 구워 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왕족들만 구워 삶으면은 제대로 나라가 통치가 될 수 있을까요? 대신들도 구워 삶았습니다. 대신들만 구워 삶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림이라고 하는 주자 성리학자들까지 다 구워 삶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겉썰먹으면 될까요? 백성들도 다 겉썰먹습니다. 이런 역사적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망했대? 일본이 간악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뺏긴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증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왕공족에 속하는 영친왕, 그 다음에 영친왕의 배다른 이종들인 이건, 이후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전부 이 조선의 왕족들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고 일본 육군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고급 장교가 됩니다. 이 영친왕 이후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대학을 나와서 일본 육군 중장 별 3개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황족들도 조선의 이 왕공족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재산 좀 가져봤으면 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재산들 누가 다 회수를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이 왕족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국가 재산으로 압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왕족을 회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관대작들을 구워 삶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본은 서양식 자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 귀족이라는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게 있는데 합병을 한 2달 후인 1910년 10월 7일 날 대한제국 황실의 친족, 강요 이런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조선 귀족제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 귀족은 76명의 고관대작에게 자귀를 수여합니다.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33명 이런 식으로 자작이 22명, 남작 45명을 내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귀족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우를 하는데 예우가 뭐냐면은 은사금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은퇴 할 때 주는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병합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귀족에 임명된 사람은 68명이었습니다. 그럼 76명 임명을 했는데 68명만 실제로 자기를 받았어요. 6명은 자기를 양심이 있는지 뭔지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윤영구, 홍순영, 한규설, 유길준, 민영달, 조경호 이 6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내가 이 귀족 자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귀족에서 이제 제외가 됐고 2명은 또 이제 자결을 합니다. 김석진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받은 다음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무효가 됐고 조정구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은둔하는 바람에 이분도 이제 면제가 돼가지고 68명에게 귀족 자기를 줬습니다. 귀족 자기만 준 게 아니고요. 자기를 받으면 그 자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얼마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흥선대원군의 장남, 그러니까 고종의 친형 이재면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재면이가 한일 병합조약 때 자기가 참가를 한 대가로 83만 엔의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83만 엔을 요즘 우리 하나로 따지면 얼마냐? 166억 원. 고종의 형에게 166억 원을 갖다 안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면의 아들이 있어요.
이준용, 이 사람은 16만 3천엔, 우리 돈으로 치면 32억 6천만 원. 그래가지고 요 이재명의 이 부자는 합쳐서 166억 더하기 32억이니까 거의 200억 원 가까운 은사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고 안락하게 36년 동안을 아주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간 진짜 이유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회 불만 세력을 이제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3천만 엔을 그 은사 공채를 만들었습니다. 3천만 엔을 미국 달러로 치면은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6천억 원. 이 6천억 원을 어디다가 썼느냐? 이 저항을 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조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천억 원을 썼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뺏었습니다. 이 그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런데 스페인을 무력으로 타도한 게 아니라 필리핀을 우리가 가질 테니까 너희들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주겠다. 준 게 2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미국이 스페인에게 필리핀을 점유하는 대가로 준 돈이 2천만 달러인데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한 다음에 백성들과 이 사회 불만 세력을 구워 삶기 위해서 미국이 스페인한테 준 돈의 4분의 3, 1,500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이 스페인한테 준 돈은 스페인 정부 주머니로 다 들어갔는데 일본이 푼 3천만 엔 돈은 대한제국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저항을 안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라가 넘어갔구나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천만 엔을 어디다 썼을까요? 우선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합에 협조한 조선 귀족들, 한국 관리들, 공무원들에게 은사금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 주자성리학자들, 말하자면 이제 이 유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항을 할까봐 덕망 있고 나이 든 양반 유생들 3,150명에게 은사금을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는 효자, 절부 3,290명에게 은사금을 나눠줬고 또 혼자 사는 그 가난한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 79,902명에게도 은사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은 흉년이 들 때 백성들 밥 먹이기 위한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흉년이 들면 그 돈으로 굶는 사람들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본 통치도 이 조선의 이 고종 순종 때보다 훨씬 낫네. 우리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총 한 방을 안 쏜 것이죠. 1910년 일본인이 본 한국병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 서문을 누가 썼냐 그러면은 이대 마사이치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력 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합병한 것을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거나 의회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서 강행을 한 것이 아니라 군주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평화적 합병이었음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지구상에 2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가 조약에 의해서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합병을 한 것은 정말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또 이분은 더 적나라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어떤 말썽이나 곤란한 상황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 맥을 빠지게 할 정도로 극히 평정한 상태에서 무사히 합병이 종료되었다. 병합 발표 후에도 그 어떤 분효를 볼 수 없었으며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병합이 되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민들은 양반과 관리들에게 생명, 재산 등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왔는데 병합으로 법률상, 사회상 양반과 동등한 인격자가 되었기에 그 기쁨이 평범하지 않았다. 거의 90%에 달하는 일반 상민들은 그동안에 양반 관료들에게 정말 흡혈귀처럼 착취를 당해왔는데 이제 한일 합방이 돼서 양반이고 상놈이 다 없어져가지고 법률상, 사회상 모든 면에서 너희들 양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 상민들이 다 합병을 반긴 것이죠. 이것이 경술국치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범진이라는 사람이 그 주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이 병합 소식을 듣고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패하는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적을 토벌할 수도 복수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결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목숨을 끊으랍니다. 실제 목숨을 끊었어요. 무슨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황제가 나라를 통째로 돈 받고 넘겼는데 백성들이 다 합병을 반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 이후에 고종순종은 나라를 이제 일본에도 넘긴 다음에 매일같이 비분관계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몰래 우리 독립군들을 도와주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민망하고 이 나라의 이 통치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참 좀 뭐라고 할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좀 신뢰를 무릅쓰고 이 두 분 고종과 순종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좀 사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에 대한제국의 그 황실기구, 그러니까 이제 고종과 순종의 이 황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국내부가 아주 극도로 비대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공무원보다 이 국왕을 위한 황제를 위한 이 공무원이 더 많냐?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내부 소속 관원 중 4,400명을 대량 해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9년에 칙임관이 33명, 주임관이 76명, 판임관이 229명, 그리고 궁녀와 내시가 4,000명이 박을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방을 한 후에 아니 도대체 이 국녀내시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감축을 해가지고 국녀내시의 정원을 2,000명으로 감축 방침을 세우고 1920년까지 1,45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이 1919년 3.1운동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국녀내시가 도대체 몇천 명, 2,5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녀내시하고 아주 해피하게 즐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합방이 된 다음에 이 고종은 덕수궁에 살게 해서 덕수궁 이태왕, 순종은 창덕궁에 살게 해서 창덕궁 이왕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 붙이고 각각 나눠 살게 했는데 고종이 그 을미 사변으로 인해서 그 왕비인 민왕후가 일본 사람들에게 시해 당한 후에 엄상궁이라는 여성하고 같이 살다가 엄상궁이 1911년 7월 20일 날 덕수궁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 고종이 그 뭐 2천 몇백 명 궁녀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뭐 하여간 이 궁녀 저 궁녀 데리고 이제 일을 벌려가지고 이때서부터 애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12년 귀인 양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인 양씨는 원래 아주 신분이 미천한 오빠가 이 짐승을 도살하는 그 업종에 종사했다고 하니까 조선시대 중에서 가장 그 하층민입니다. 백정 집안이었죠. 이 여성이 궁녀가 돼가지고 덕수궁에 들어와가지고 소주방 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주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왕실 주방의 식모였어요. 이 식모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덕혜옹주를 1912년에 낳습니다. 이때 고종의 연세가 61세. 여러분 덕혜옹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덕혜옹주는 고종이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지 정신이 좀 박약해서 나중에 이제 이 정신병의 일종인 그 조현병에 걸려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시마 도주의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을 했느냐? 이 덕혜옹주가 돈이 많거든요. 뭐 하여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정신병이 발병해가지고 뭐 서로 이혼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은 일본 사람들이 주는 세비 받아가지고 덕수궁에서 주방 식모 이런 여자들 데려다가 애 만드는데 열심이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 한 명뿐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또 이 광화당 이씨라는 여성하고 또 동침을 했는데 이 여성은 무술이입니다. 무술이라는 건 이제 뭐 물 떠다가 올리는 이런 일을 하는. 그래서 이 광화당 이씨하고 또 1914년 7월 3일 날 이육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가 고종 나이가 63세 때. 1914년은 한일합방이 되고 난 4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당 이씨는 계속 살아있다가 일제시절에 죽었다라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요 이육이라는 요 아들은 2살 때 죽어요.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그 늦은 연세에
그 아이들을 낳아서 그런지 이게 건강하게 그 제대로 자란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삼축당 김씨라는 여성하고 또 이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뭐 스캔들이 아니죠. 뭐 궁녀는 다 뭐 왕거니까. 이 삼축당 김씨라는 여성의 이 본명이 김옥기인데, 이 여성은 8살 때 이제 경복궁의 세숫간 나인, 이 여성도 무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종이 하여간 여러 그 궁녀 중에서 요 삼축당을 가장 또 총애를 했대요. 그래서 순종이 즉위 후에 아버지가 이제 가장 총애한 궁녀 삼축당 김씨에게 삼축당이라는 당호를 져서 바치고, 그리고 뭐 금반지를 하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성은 고종의 아이는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내용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신문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또 아이를 하나 낳아요. 이우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성은 보현당 정씨라는 그 여성인데, 1915년 8월 20일 날 고종이 64세 때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한일 합방 이후에, 나라를 잃은 이후에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죠. 덕혜옹주, 이우, 이육. 불행하게도 덕혜옹주는 정신병 문제가 있었고, 이우, 이육은 어린 시절에 다 죽습니다. 1916년 7월 25일 날 뇌막염으로 이우도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했느냐? 뭐 음악 감상을 하고 궁녀들하고 시원한 데 가가지고 뭐 축음기를 틀고 뭐 해피하게 잘 사셨죠. 자, 그러면 창덕궁에 살고 있는 순종 이왕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1913년 8월 29일자 매일신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순종 이왕께서 옥돌장은 당구장을 옥돌장이라고 합니다. 옥돌장에 나가서 공을 치시는데 극히 재미를 붙여 여관들을 함께 하신다. 여름에는 서늘한 때 석조전에서 청량한 바람을 몸에 받으시며 내인들을 데리고 이야기도 시키고 유성기 소리도 즐거워하신다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궁녀하고 당구치고 음악 감상하면서 아주 해피하게 사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순종도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얘기하는 이 민비가 낳은 아들이 순종인데, 이 민비가 낳은 아들은 다 기형으로 일찍 다 죽었습니다. 간신히 이제 순종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순종도 하여간 뭐 무슨 유전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병약해가지고, 이 민비가 이 순종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 12,000봉에다가 무당의 말을 듣고 다 돈을 막 100냥씩을 갖다 앉혀놓지를 않나, 쌀을 막 한 가마씩을 갖다 놓지를 않나, 또 막 한강에 용왕을 뭐 잘 먹여야 아들이 무병장수한다 그래가지고 한강에다가 매일 500석씩 밥을 줘가지고 용왕님 먹인다고 그 밥을 그냥 한강에다가 풀어 제끼지를 않나, 그냥 매일같이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나라 이 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이야기가 황현의 매천야록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순종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병합 당시에도 이 순종은 심신이 쇠약해가지고 시중이 좌우에서 이렇게 떠받치지 않으면 계단도 자기 스스로 걸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병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합 후에 일본 황실에서 보낸 아주 최고의 이 의료진들의
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쾌활해졌고, 그리고 취미인 당구를 너무나 즐겨가지고 당구로 뭐 나를 지샜고, 그리고 아주 고급 축음기를 가져다가 아주 음악 감상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라우치 총독의 기록에 어떻게 이 순종이 이렇게 건강해지셨을까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국사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골치 아픈 이 왕조 통치 이거 전부 일본에다가 떠넘기고 일본으로 받는 그 엄청난 세비 받아가지고 안락하게 즐긴 것이죠. 그래서 그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 그 서울 특파원이 최근에 그 쓴 책을 보니까 우리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속은 것 같다. 아무래도 이 패가나 다름없는 이 나라를 고종순종이 일본에게 떠넘기고 이 나라를 근대화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떠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패가나 다름없어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매년 엄청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 조선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일본 정부, 일본 국민이 낸 세금이 조선 총독부로 계속 투입이 됐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얼마씩이 들어왔는지를 제가 그 증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일본이 속은 거 아니냐 이런 그 글을 발표할 정도로 어려운 국사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시고 나서 열심히 궁녀들하고 즐겼죠. 창덕궁으로 물러난 순종 이왕은 일본이 왕공족으로서의 예우뿐만이 아니라 일본 육군 대장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항상 여기에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일본 육군 대장의 정복입니다. 그래서 어디 행차하실 때는 항상 일본 육군 대장을 굉장히 그 긍지와 보람으로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육군 대장 군복을 착용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프랑스 요리를 아주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으로 명칭이 바뀐 순종은 창덕궁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정말 그 예우해주는 다이쇼 천황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분을 매일 흠모하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본의 궁중 3대절인 기원절, 천장절, 사방배 때는 반드시 대례복을 입고 총독 관저를 방문해서 천황에게 축사를 바쳤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식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 호텔의 초대 요리장을 지낸 요시가와 가네키치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그 요리사 부자가 조선에 와서 순종에게 매일같이 프랑스 요리를 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서양식 식사를 위해서 필요한 치즈와 우유 이런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국내성에서 아주 특별 불화받은 최고급 소를 사육을 해서 공급을 받았다. (1917년 11월 10일) 날 창덕궁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이 이제 불이 나니까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우리 다이쇼 천황 그 초상화를 챙겨라.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게 일본 천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은데 이 다이쇼 천황의 초상화를 꺼내려고 했는데 이미 뭐 불길이 막 번져가지고 초상화를 꺼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상화가 불에 탔어요.
그러자 이왕직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다음에 경무부 직원을 입회시킨 하에 이 다이쇼 천왕의 이 초상화가 탄 그 재를 아주 정성스럽게 쓸어 담아가지고 비원내 가장 청정한 땅에 복납을 했다. 그리고 화재 때 이제 화재 복구를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좀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야. 지금 다이쇼 천왕이 나를 여기다 창덕궁을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천왕이 지금 주신 여기를 버리고 내가 어디 가서 산단 말이냐. 그리고 비좁은 낙선제에서 창덕궁을 수리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이 총 한 방 안 쏘고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는 고종과 순종 같은 이 황족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고관대작 전부 귀족장이 받아가지고 뭐 30억, 166억씩 돈을 받고 전부 매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저항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조선의 일반 상민들에게는 너희들은 오늘부터 양반하고 똑같은 신분이야. 그러니 노비, 천민, 상민들 다 만세 부르고 일본의 통치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총 한 방 안 쏘고 병합이 이루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 1910년 8월 29일 날 순종 황제가 내린 조칙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 황제가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넘긴 후에 이렇게 조칙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높고 낮은 관리들과 백성들은 나라의 형세와 현재 조건을 깊이 살펴서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직업에 안착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도록 하라. 오늘의 이 조치는 너희들 민중을 잊어서가 아니라 민중을 구원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관리와 백성들은 나의 뜻을 몸으로 느낄 것이다. 1910년에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통치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은 일본 통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한 가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